네, 안녕하세요. 저 이번 목요 강좌 이번 수업 맡게 된 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의 전병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지난 시간에 이기호 선생님하고 이성원 선생님 강의를 하셨을 거예요. 저는 그분 선생님들과 같이 여기 강북구 한신대학교 대학원 사회혁신경영대학원에서 같이 강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는 전병유라고 하고요. 제 전공은 주로 공공정책, 그리고 노동문제, 복지정책, 한국경제 이런 쪽 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목요 강좌 이번 세션의 주제가 마을의 회복력, 그리고 지역을 회복시키는 어떤 그런 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을 텐데요. 제 강의는 바로 그 지역 문제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기보다는 마을과 지역이 회복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최근에 코로나 사태가 지금 1년 이상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주변의 마을 주변 사람들 다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일하는 방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일과 소득의 문제, 그런 문제를 중심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요청받은 것 중에 하나가 최근 우리 사회에서 세대 문제, 공정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서 간단하게 세대의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강의를 덧붙이는 그런 방식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제목은 코로나 이후의 노동과 세대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6가지 제가 미리 나눠드린 자료와 약간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 한 6가지 주제 정도로 제가 강의를 이번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일단 코로나가 1년 이상 지속되고 있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영향을 받는 소득이나 일에 있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그러한 계층들에 대해서 좀 잠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실업 문제죠.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이 차단되고 중단되고 하는 과정에서 실업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제 그런 고민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디지털 전환은 대단히 빠른 속도로 다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최근에 이제 재택근무랄지 이런 부분과 관련된 일하는 방식 이런 게 많이 바뀌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네 번째 주제는 최근에 저도 이제 대학교에 있지만 지금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일하시는 분들도 크게 타격을 받고 있겠지만은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대학생들까지 학생들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코로나에 대한 대응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퇴치가 된다면은 이때 타격을 받은 이런 특히 젊은 세대들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장기적으로 받게 될지 그런 고민들을 아직은 우리가 사실은 급한 문제들이 많아서 이 문제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세대 문제는 이 세대 문제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 우리 사회 담론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세대 문제를 좀 간단하게 언급하는 정도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과 소득, 일하는 방식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정책적인 대응을 해야 될지, 그동안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그런 순서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돼가고 있죠. 코로나가 1년 가까이가 아니라 1년이 넘었네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방역을 위해서 사실은 경제활동을 지금 차단을 하고 있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백신이 나와서 완벽하게 코로나가 퇴치되기 이전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일하는 방식 그리고 경제활동을 차단하게 됨에 따라서 발생하는
어떤 고용과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19는 노동세계에서 먼저 가장 취약한 계층들에게 먼저 가장 커다란 충격을 가하는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경제 활동이 중단되고 일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소득이 발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 가장 취약한 계층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주변에 계시는 여러 가지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나 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뭐 독립 자영업자, 뭐 이런 계층들이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가 여기서 이제 보면은 가장 커다란 범주일 것 같은데,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라는 거는 임금 노동자도 아니고 자영자도 아닌 그런 중간적인 형태의 근로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뒤에 이제 근로자라는 표시도 못 하고 있어요. 노사가 한 10년 넘었죠. 노사가 이제 합의를 해서 근로종사자로 불리자, 뭐 그런 형태로 해서 정식 명칭이 이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은 주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배달 노동자랄지, 그 다음에 가사노동, 가사 서비스하는 노동자, 그 다음에 뭐 학습지 교사, 그 다음에 뭐 작가, 프리랜서, 뭐 이런 사람들도 다 이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고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뒤에 정책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노동자로 인정을 받게 되면은 우리 사회에서 이제 제도적으로는 노동법이나 여러 가지 이제 사회보험 혜택을 받게 돼요. 근데 이분들은 임금 노동자로 분류가 되지 않아서 일을 중단하더라도 그 소득을 사회보험 형태로 받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실은 정부가 긴급 생계지원금, 긴급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가구 수준에서 제공하는 긴급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긴급 생계지원, 뭐 이런 형태로 다양하게 뭐 지원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일이 중단되고 소득이 상실될 경우에 생활상의 어려움을 많이 겪는 어떤 그런 계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좀 개념적으로 뭐 구분을 해본다면은 우리가 보통 일자리를 특성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데,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영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느냐, 즉 산업하고 업종이라고도 하죠. 산업과 직업을 기준으로 보통 분류를 해요. 그래서 산업적인 특성에서는 이 사회적 인터랙션, 사회적 대면 요소 정도가 강한 산업이냐, 그렇지 않은 산업이냐. 그래서 대부분 사회적 대면 요소가 강한 산업들은 주로 서비스 업종에 많이 있죠. 그리고 이것이 상대적으로 약한 업종들은 제조업 부분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 제조업은 상당히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조업 부분은 여러 가지 새로운 기회들이 생기고 있어서 잘 나가고 있죠. 수출도 많이 되고 있고, 반대로 이제 사회적 인터랙션이 많이 필요한 그런 산업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타격을 받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런 기준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일하는 방식과 관련된 직업의 일의 특성이죠. 그건 이제 직업으로 보통 접근을 하게 되는데, 직업적 특성에서 그러니까 일하는 장소 선택의 유연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원격 근무가 가능하느냐, 재택 근무가 가능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격 근무가 가능한 그런 직업과 그렇지 않은 직업, 유연한 직업과 그렇지 않은 직업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학자가 이걸 이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가장 취약한 계층들은 이 사회적 대면 요소가 강한 업종, 산업에서 유연성이 떨어지는 그런 직업의 경우 가장 취약하다. 가장 코로나19에 의해서 가장 취약하게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긱노동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긱워크라고 아마 한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일종의 이제 호출 노동 비슷한 건데 오늘날 뭐 배달이랄지 뭐 대리운전 기사들 보면 다 전화로 호출을 하잖아요. 이 긱워크의 어원은 예전에 미국에서 그 흑인들이 이제 흑인 해방이 되면서 시카고로 많이 몰렸잖아요. 그래서 시카고에 와서 이제 여러 가지 밴드나 음악을 하시는 그런 흑인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대부분 흑인들이었죠. 그래서 흑인분들이 이렇게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서 밖에 대기하고 있다가 레스토랑에서 음악이 필요할 경우에 그때그때 호출하는 그런 사람들을 긱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래서 이 긱워크의 어원이 이제 거기서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주로 이제 우리의 경우에는 뭐 대리운전 기사랄지 뭐 배달 노동자랄지 뭐 이런 계층들이 다 이제 긱 노동 뭐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면 접촉이 이제 필수적이면서 대면 접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19에 감염될 확률도 높은 거죠. 이제 재택근무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뭐 이제 그런 계층들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다는 거고 이제 그런 계층들 중에 뭐 긱노동뿐만이 아니라 뭐 사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필수적이고 핵심 업무를 하는 노동자 이게 과거에는 거의 무시당하고 사회적 관심도 받지 못한 그런 노동자들 있죠. 현장에서 이제 진단하고 체크하고 간호하고 특히 코로나19가 가장 취약한 지역이 뭐 저런 요양원 같은 데죠. 요양원에서 간병 청소하고 배달하는 이런 가장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업무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 이제 비정규직 형태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가장 취약했다. 반면에 상층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바이러스를 피할 수 있는 피난처로 오히려 재택근무라는 게 일종의 혜택으로 이제 주어진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차단이 됐고 퇴치가 된다면은 이분들은 또 어떤 형태로 변할 거냐. 지금 당장은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도 배달 많이 시켜서 드시고 하기 때문에 배달 노동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달 노동자에 대한 노동 수요가 증가해서 뭐 이분들의 소득이 이제 중단되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이제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에 이제 경기가 침체될 경우에 실직을 하신 분들 중에 이런 영역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저임금 노동 공급이 이제 증가할 가능성들이 있고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디지털 전환이 대단히 가속화되고 있어요. 많은 경제 활동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면 접촉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무인화, 자동화 이런 것들이 대단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이들에 대한 수요도 기계에 의해서 대체될 가능성들이 있다. 이럴 경우 뭐 이들의 일자리와 보수, 소득이 이제 감소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계층들이 이제 가장 취약했다는 거고, 뭐 거의 비슷한 이야기인데 이 다음 장은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 때 노동부 장관을 했죠. 지금 버클리대 교수인데 로버트 라이시라고. 코비드-19 시대에 이제 노동계급을 네 계층, 네 계급으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뭐 제일 계급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재택근무가 가능한 상위 전문 관리 기술 인력들이죠. 이들의 경우에는 거의 코로나19의 영향은 없는데 뭐 좀 지루함, 불안감은 남는 거죠. 불안감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많은 대기업들도 다 예를 들어 재택근무 하라고 종사자들, 종업원들을 이제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일말의 불안감은 있는 것 같아요. 뭐 재택근무 하다 책상이 치워지면 어떻게 하냐, 뭐 이런 불안감들이 있어서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집에서 근무하기보다는 항상 회사 주변에 있는 카페에 나와서 일을 한다거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뭐 이제 그런 불안감은 남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2계급을 아까 이야기한 이제 필수 업무 담당자들.
뭐 일자리는 유지가 되는데 여전히 감염 위험 속에서 작업을 하는 계층들이고, 제3계급은 아까 말한 이제 기워크랄지 뭐 이런 사회적 대면 서비스를 하는 이런 계층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영세 사업체에서 불안하게 일을 하시는 분들, 뭐 항상 실직 가능성은 열려 있고, 임금도 삭감될, 자영업이 이제 취약하니까 임금도 삭감될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휴가 휴직 후 이제 복귀가 불가능한 제조 관련직도 있고, 그 아래 이제 잊혀진 노동자들이 있다. 정말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취약한데 우리 사회에 관심도 좀 적고, 미국은 이런 계층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재소자랄지 뭐 외국인이랄지 뭐 하여튼 이런 계층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사실 가져야 되는데 잘 눈에 띄지 않아서 이제 사회적 영향력도 약한 뭐 이제 그런 계층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코로나에 대해서 가장 취약한 계층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보호를 하고 소득을 상실했을 때 보호를 해야 되는지 그동안 한 1년 동안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많이 폈죠. 그래서 미국과 같은 경우는 뭐 사상 유례가 없는 정도로 재정 투입을 해서 긴급 재난지원금 형태로 이분들의 소득을 보장을 해주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다른 하나 문제는 이제 고용 유지와 실업의 문제인데, 이 정규직 일자리에 계신 분들도 해고 위험은 상존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타격이 큰 업종들, 예를 들어서 지금 제조업은 어느 정도 많이 회복을 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 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줄이면서도 제조업 제품에 대한 구매, 가장 많이 증가한 게 노트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재택근무, 그다음에 대학에서의 어떤 비대면 수업, 이런 부분들이 증가하면서 노트북 수요 같은 건 엄청나게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관련 산업들, 삼성전자, LG전자, 하이닉스 이런 데들은 사상 최고 실적을 올리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반면에 같은 산업이라고 하더라도 항공이랄지 여행, 관련 관광업종 이런 부분들하고 올해 이제 조금 정리되기는 했는데, 이제 두산그룹이나 쌍용자동차 등 이제 구조조정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는 이런 쪽, 그다음에 대우 GM 자동차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제 해고가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항상 상존을 하고 있고, 이런 위기 상황에서 실직의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이런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위험을 몇 번 겪었죠. 외환위기 때 한번 겪었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실직 위험이 엄청 커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좀 양호했어요. 그때 이제 중국 경제가 좀 좋고 수출 이런 게 잘 돼서 상대적으로 실직 위험이 외국에 비해서 낮았는데, 미국이나 유럽은 당시 실직이나 실업 위험이 대단히 컸었죠. 그래서 이러한 실직이나 실업의 위험에 대응하는 방식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유럽하고 미국이 조금 달랐어요. 미국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노동 유연성이 높아서 이런 위기가 오면 대량 실업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업을 시키고 경기가 회복되면은 다시 고용을 하는 이런 전략을 미국은 썼고, 반면에 이제 유럽 국가들은 이제 고용유지 지원금을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고를 시키지 않는 대신 정부가 일정한 정도 지원을 하는 그게 이제 고용유지 지원금이고, 때로는 이제 근로시간 단축을 해서 일자리를 나누기를 한달지, 이게 이제 유럽의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니까 이렇게 해고시키고 실업수당 주는 전략보다는 해고시키지 않고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일자리를 나누는 이제 그런 전략으로 가자.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그렇게 했었죠.
유럽 국가들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미국의 경우에는 대량 실업을 이번에도 발생시켰죠. 그래서 미국의 실업이 아마 코로나19 이후에 거의 한 1,000만 명을 넘어서 1,400만 명까지 갔었죠. 물론 이제 최근에 뭐 백신도 도입되고 하면서 실업은 많이 좀 줄긴 했어요. 이게 미국 방식의 확 실업률을 만들었다가 이제 다시 재고용하는. 그래서 지금은 실업자 수가 한 600만 명 정도로 이제 줄어들기는 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실업수당이랄지 이 소득보전 수당 같은 게 엄청나게 사실 활용이 됐죠. 이제 미국이니까 이제 그게 가능했던 거고, 우리나라나 유럽의 경우에는 이제 고용 유지 전략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항공이나 특히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뭐 관광업종 이런 데서 일단 해고시키지 않고 정부로부터 고용유지, 정부로부터 받는 게 아니라 사회보험 있죠. 고용보험에서 이제 고용유지 지원금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아가면서 해고를 시키지 않고 경기가 회복되기를 이제 기다리는 전략이죠. 이제 지금 대한항공이나 항공이나 여행 관광업종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해고를 이제 유예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노사정 대화도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노동계는 아예 해고 금지를 명문화하자 뭐 이런 요구를 했는데 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사연계는 고용 유지를 하려면 임금이나 근로시간을 좀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줄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대화를 이제 시도를 했는데 사실 합의를 보기는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사회적 대화가 쉽지가 않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전히 이제 경기가 최근에 회복이 되고 있어서 실업이나 실직 위험은 일부 업종에 제한되고 있지만은 여전히 커다란 위험으로 남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디지털 전환의 확산과 재택근무 이렇게 주제를 다뤄봤는데, 코로나19 이전에 한 몇 년간 화두가 됐던 게 일의 미래, The Future of Work라고 해서 일의 미래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국제노동기구 ILO라고 하죠. ILO 같은 경우는 ILO가 2019년에 창립 100주년을 맞이를 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ILO가 처음 만들어질 때 노사정 합의로 만들어진 거죠. ILO는 노사정 합의 기구예요. 그래서 단순히 노동계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사측도 참여하고 정부도 참여하는 이제 그런 기구로 만들어진 거죠. 당시에 이제 필라델피아 선언이라고 해서 이제 노동권,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노동의 권리를 확보하는 거에 가장 이제 중점을 둔, 그래서 한 100년 가까이 됐죠. 이제 100년 가까이 됐는데, 2019년에 100주년을 기념해서 이제 새로운 화두로 이제 일의 미래, The Future of Work를 던졌어요. 그래서 이제 100년 이후 새로운 일은 어떤 형태로 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디지털 전환의 확산과 이제 재택근무 부분에서는 이 일의 미래가 어떻게 또 바뀌고 있느냐. 그래서 많은 사실 담론과 연구들과 이런 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일의 미래에서 키워드를 2개 정도로 이제 압축을 해보자면은, 일하는 방식이 이 기술 변화에 따라서 많이 바뀌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우리 2016년인가요? 알파고가 전 세계,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사람들은 이제 충격을 준 게 2016년인가 될 거예요. 그때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과연 인공지능이 계속 개발되고 발전이 되면은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줄일 것이냐, 과연 인간의 일자리를 다 대체하고 인공지능 플러스 로봇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뭐라고 해야 될까? 새로운 로봇이라고 해야 될까? 인공지능을 갖춘 로봇들이 사람의 일을 다 가져갈 거냐? 노동의 소멸 담론이죠. 그게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디지털 플랫폼 노동, 이런 게 있어요. 디지털 플랫폼 노동이라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의 범주 속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우버 택시 기사들이죠. 우버와 관련된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이제 카카오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광화문에서 커다란 그 시위를 한번 했었죠. 그래서 이런 이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노동들을 디지털 플랫폼 노동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디지털 플랫폼이 중개하는 이 노동이 많이 늘어날 거다. 이런 디지털 플랫폼 노동은 아까 말씀드린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의 범주에 들어가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임금 근로자로 분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그 임금 노동자로 분류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많은 제도와 여러 가지 사회보험 뭐 이런 것들이 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노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사용자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사용자에 종속되어 있는 노동이기 때문에 통제받고 종속되어 있는 노동에 대해서는 노동법과 사회보험에서 보호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임금 노동자로 분류가 돼야만 여러 가지 노동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저임금 적용도 받는 거고 퇴직금이랄지 야간 근무 수당이랄지 초과 근무 수당이랄지 기업 복지랄지 이런 혜택을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회보험도 그런 임금노동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라는 거는 이분들이 임금노동으로 분류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버 노동자들이 미국에서 임금노동자로 분류되냐 안 되냐, 어떤 주에서는 임금노동자로 분류를 하고 있고 어떤 주에서는 계속 소송만 지속되고 있고 어떤 주에서는 임금노동자로 분류하지 않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슈가 등장을 했었죠. 과연 노동이 소멸돼서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 거냐, 일자리가 다 줄어들면 기본소득으로밖에 사람을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하나가 있었고, 다른 하나는 임금노동자로 분류되지 못하는 이런 비정형의 일자리들이 많이 발생을 함에 따라서 이분들의 어떤 일이나 소득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일의 미래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화두로 던져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100년 넘게 된 이 ILO가 이 기존의 노동법 체계를 다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사회보험도 우리가 이제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이 아니라 전 국민 고용보험, 이번에 이제 그런 이슈들이 나왔죠. 그래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이제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논의들이 나왔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19 이전에는 이게 약간의 담론 수준에만 그쳤어요.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는 게 우리 알파고로 이제 사람들이 충격을 받긴 했지만은 일부 기업들을 제외하고 몇몇 플랫폼 기업들, 구글이랄지 네이버랄지 이제 플랫폼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인공지능이 그렇게 빠르게 현장에서 확산되지는 않았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인공지능을 도입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초기 투자가 많이 들고 인공지능을 하려면은 데이터가 쌓여야 돼요. 근데 그동안 데이터들을 기업들이 관리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데이터도 없는데 인공지능이 가능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인공지능이 기업이나 이런 데 도입되면은 여러 가지 그 기업의 경영 방식이나 여러 가지 문서 처리 방식이나 일하는 방식들이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기존의 타성과 관행에서 바뀌어가지고 인공지능 시스템이 장착된 방식으로 사람들이 바뀌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지금 정부도 스마트 공장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장에다가 인공지능 시스템을 집어넣는 거죠. 가장 초보적인 게 이제 ERP라고 해서 전사적 자원 관리. 그러니까
회사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통합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는 뭐 이제 그런 게 이제 그런 부분에 인공지능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학교도 뭐 그룹웨어 같은 게 사실은 운영이 되고 있지만 이걸 전 학교 차원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은 아직은 취약하죠. 그래서 뭐 그룹웨어뿐만이 아니라 학생들 상담 기록이랄지 학생들 졸업하고 취업 기록, 그다음에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관한 다 데이터들을 전 학교 차원에서 수집을 해서 학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형태로 뭐 정보를 제공하고 맞춤형 교육을 하고 뭐 이런 게 이제 사실 인공지능이 들어오면은 변화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걸 하기에는 대단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돈이 많이 들고 기존의 이 데이터들도 많이 축적이 안 돼 있어요. 우리 학교의 경우에도 뭐 학사관리 데이터 정도는 뭐 잘 구축이 돼 있는데 기타 데이터들이 잘 관리가 안 돼 있는, 축적이 안 돼 있는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하는 방식이 바뀌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이게 많이 확산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비대면 경제활동이 엄청 촉진된 거예요. 사실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은 이런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라는 것이 교수나 학생들에게 확산시키기가 대단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디지털 전환이 대단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일의 미래가 아니라 현재의 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그래서 오프라인 일상의 공간이 축소되는 반면에 뭐 디지털 공간은 확대가 된다. 뭐 이거 자체가 바람직한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또 쟁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일상 공간 지금 여러분들 집에서 이제 지금 이 강의도 그렇죠. 강의도 커다란 채플실에서 저 혼자 강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사람의 본능이 사회적 인터랙션인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배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디지털 공간은 확대가 되고 있는 뭐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일부 이제 학자들 이야기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 글로보틱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제 볼드윈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의 4대 충격이 일의 미래를 크게 바꿀 거다. 하나는 이제 막대한 일자리 상실, 그 다음에 그 일자리를 상실한 사람들에 대해서 소득을 보장하는데 지출되는 막대한 정부 재정, 부채 부담, 그리고 대규모 디지털 전환, 언택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4대 충격으로 봤어요. 그래서 향후 미래에 일하는 방식은 크게 바뀔 거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중에서도 원격지능, 리모트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원격지능이라고 하면은 뭐 회사가 재택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방식 뭐 이런 걸로 나타나겠죠. 그다음에 화이트 칼라 로봇, 사무실이 자동화되는 반면에 대면 접촉이 요구되는 일자리나 AI가 다루지 못하는 일자리들은 뭐 유지되는 형식으로. 그래서 일자리 구조 자체가 양극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뭐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고요. 프레이라는 사람도 기술의 덫 뭐 이런 책을 썼는데 프레이라는 사람은 뭐 기술의 역사, 기술과 노동의 역사 뭐 이런 걸 많이 다뤘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이제 경제 위기나 불황이 오면은 기술 변화 속도가 상당히 빨라져요. 자동화도 오고. 반면에 전쟁이 오면은 이 자동화 속도가 오히려 늦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경기가 전쟁 특수 같은 게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은 전쟁 같은 상황이지만은 사실은 불황의 성격이 크다. 그래서 이제 자동화가 더 크게 촉진될 거고 소비자들은 대면 접촉보다는 자동화된 무인 서비스를 더 좋아하고 기업들도 이제 팬데믹의 안전한 방식으로 이제 비대면 비즈니스를 더 많이 할 것이다. 그래서 로봇도 점차 더 정교해지고 알고리즘의 패턴 인식, 패턴 인식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인공지능의 한 형태가 이제 기계학습이에요. 머신러닝이죠.
머신러닝의 핵심적인 기능이 이제 패턴 인식인데, 패턴 인식은 뭐냐면은 사람처럼 글과 이미지를 인식하는 능력이에요. 과거에는 기계가 사람과 같이 단순하기보다는 수학적인 추론, 계산 이런 거에서는 기계가 잘 했는데, 이미지를 보고 구분을 해낸다거나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이해를 한다거나 이런 능력들이 좀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최근 이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활용이 되면서 이런 패턴 인식 기능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분류한다거나 사람의 목소리를 인식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일자리 유지, 고용 유지 보조금이 이제 종료가 된다면은 자동화가 더욱 심화될 거다. 그래서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좀 암울한 전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 일자리 소멸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시간 나면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오늘은 당장 이제 재택근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아마 학교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지역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할 텐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많아지고 있죠 지금. 그래서 재택근무는 영어로 이제 work at home 내지는 텔레커뮤팅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재택근무가 많이 확대되고 있죠. 그래서 재택근무는 이제 일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마트자를 요새 많이 붙이죠. 스마트자를 많이 붙이는데 스마트워크 하는데,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거는, 스마트폰이라고 할 때 스마트의 의미는 뭐죠? 스마트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이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동이 자유로운, 그러니까 컴퓨터를 사무실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손에 들고 다닌다는 의미죠. 그런 의미를 담은 게 스마트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휴대전화도 비슷할까요? 그러니까 휴대컴퓨터죠. 스마트폰은 휴대컴퓨터. 그래서 이제 스마트라는 게 이제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일하는 방식에서도 스마트워크 이런 게 있어요. 스마트워크라는 거는 노동자가 사용자로부터 장소와 시간의 통제를 받지 않고 유연하게 일하는 작업 방식이다. 원래 이제 산업혁명 이후 일하는 방식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출퇴근과 장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대적인 노동은 기본적으로 출퇴근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9 to 5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장소도 사용자가 눈으로 보는, 사용자가 통제를 하는 그 작업장이나 공장이나 사무실에 가서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근대적인 임금 노동의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과거 이제 전 근대적인 수공업자나 자영업자들의 일하는 방식하고 다르죠. 전 근대적인 수공업자들이나 장인들, 자영업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일어나서 아무 때나 출근하고, 손님 없으면 일찍 셔터 내리고 이제 그러죠. 그리고 이제 장소의 경우에도 자영업자들은 자기가 통제하는 장소 속에서 일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과거의 장인들도 장소의 구애를 상대적으로 덜 받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근대적인 임금 노동이라는 것은 장소와 시간 통제를 받는 노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기술 변화에 따라서 이런 장소성과 시간성 통제를 받지 않는 그런 유연한 방식의 작업 방식, 그리고 유연한 방식의 일자리 형태, 이런 것들이 증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넓은 의미의 이제 스마트 워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재택근무는 이런 스마트 워크도 다양한 형태들이 있어요. 다양한 형태들이 있는데, 이런 스마트 워크의 한 형태가 재택근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재택근무는 스마트 워크의 한 형태지만은 장소만 작업장에서 집으로 바뀔 뿐, 이 근무 시간이나 작업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긴밀히 통제를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재택근무라는 건 근무 시간과 작업에 대한 사장님의 지시, 지휘, 명령, 통제를 받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현장에 있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사용자 통제 방식이 상대적으로
적겠죠. 뭐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스마트워크나 재택근무라는 것은 노동자들의 어떤 자기 업무에 대한 어떤 통제력, 자율성, 뭐 이런 게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장점은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 이제 재택근무하는 비율이 한 16, 17% 정도였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강력한 록다운을 하지 않았는데, 강력한 록다운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던 국가들에서는 거의 한 40%가 넘는 50% 가까이 되는 노동자들이 이제 재택근무를 경험을 했어요. 이제 기업들도 재택근무를 뭐 한시적인 조치가 아니라 야 이거 해보니까 뭐 계속 해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로 하기 시작을 했고, 페이스북도 뭐 향후 한 10년 내에 직원의 50%를 재택근무를 할 거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이 재택근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냐, 뭐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는데 재택근무를 해봤더니 생산성도 좋아지고 사람들이 만족하더라. 뭐 굳이 출퇴근 시간에 뭐 교통 막히는데 출퇴근하지 않고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뭐 괜찮더라. 그리고 일과 생활을 뭐 균형 잡는 데도 도움이 되더라. 뭐 이런 연구들이 한편에 있어요. 그렇지만은 다른 한편에는 또 부작용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일과 생활이 과연 균형이 되느냐. 오히려 일 생활이 막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오히려 더 골치가 아픈 상황들이 많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집안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이제 직무 만족이 아니라 직무 스트레스 같은 게 쌓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죠. 장단점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고소득 전문직이나 저희 같은 뭐 교수나 연구자들, 연구 전문직들은 뭐 자기 일에 집중도 할 수 있고 일생활 균형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모두가 다 재택근무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재택근무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차별적으로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기업이라는 건 그 안에서 뭐 사람들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면 그걸 소통하고 조정하고 이 소셜 인터랙션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는데 집에만 딱 있어 버리면은 이제 그러한 이게 상당히 귀찮은 일들이죠. 소통과 조정의 업무라는 게 그런 귀찮은 일들이 이제 특정 계층에게는 부담으로 지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뭐 예를 들어 연구기관 같은 경우 연구자들은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는데 여러 가지 단순 사무직이랄지 뭐 이런 계층들은 뭐 더 업무량이 늘어난달지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던 것 같아요.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게 이제 관계냐 업무냐 뭐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관계보다 이제 업무 태스크 자체를 다루기 때문에 불필요한 회의나 대면 접촉이 줄어서 생산성은 높아질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무실 비용도 많이 줄일 수 있다. 뭐 이제 그런 장점들이 있는데 이 관계 속에서는 원래 이제 창의성이라는 게 관계 속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협력하고 팀 작업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게 어려워지면서 창의와 혁신이 줄어들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측면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이야기를 했던가요? 가장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렇게 공식적인 회의에서 혁신이 나오는 게 아니라 화장실 갔다 나오면서 마주친 사람하고 뭐 한 1, 2분 이야기할 때나 커피를 마시면서 이렇게 수다를 떨 때, 그럴 때 이제 창의성이 많이 나온다고 지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재택근무만 하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 간의 소통 과정에서 나오는 창의와 혁신이 줄어들 수 있다. 뭐 이런 지적도 하나가 있고, 반면에 또 과도한 집단 협업, 높은 수준의 연결성, 그러니까 지나치게 막 서로 막 회의가 많고 막 자주 만나고 이럴 시간도 부족한데 맨날 상사는 회의만 하자고 하고 이럴 경우에는 사실 정보의 공유나 탐색에는 유리하지만 창의적인 문제 해결에는 부정적이라는 연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인간의 소통이라는 것은 이렇게 과도한 접속보다는 이게 짧고 간헐적인 소통 뭐 이런 게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아마 구글에서 이제 그런 연구들을 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재택근무가
가장 최적일까? 그래서 일주일에 한 3.5일은 회사에서 나와서 사람들도 만나고 한 1.5일 정도 재택근무를 하는 게 지금 정도에서는 가장 최적이다. 뭐 이런 빅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한 결과를 제출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고, 특히 이제 우리 사회가 좀 과잉 컨택트 사회 아니냐, 뭐 지나치게 사람들 사이에 많이 만나고 정보 교환하고 소통하고 뭐 이런 게 너무 많았던 사회 같은데, 뭐 일부 학자들은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좀 적정 컨택트 사회로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나라 특징이 뭐 빨리빨리 그리고 뭐 하여튼 끈끈함 뭐 이런 게 우리 사회의 특성이었는데, 이러한 일중독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뭐 코로나19가 던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방식에서도 중형이 중요한 거죠. 적당한 접속 뭐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재택근무를 하다 보면은 직장 내에 이제 권력 관계도 좀 변할 수가 있어요. 상사와 부하, 선배와 후배 사이에. 요새 젊은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작업장에서 이제 기성세대와 부딪히는 거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걸 즐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외국에서는 이걸 포모, 조모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미싱아웃, 뭐 fear of missing out은 뭐 자기가 이제 왕따 당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큰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혼자 있는 거에 대해서 뭐 오히려 좋아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구분될 수가 있는데, 젊은 층 내에서는 아마 포모가 좀 많겠죠. 직장에 가서 상사들하고 매번 상사들 지휘, 명령, 통제를 받고 지시를 받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재택근무가 사실은 직장 내 권력관계도 바꿀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지적들도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지금 코로나 환경에서 재택근무 상황에서는 이제 접촉은 줄어도, 직접적인 대면 접촉은 줄어도 비대면 접촉은 확대될 수가 있다. 그리고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재택근무 근로자에 대해서 디지털 통제 기술이 이제 발전을 해서 뭐 수시로 뭐 가장 간단하게는 SMS나 메시지로 자꾸 통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항상 24시간 내내 켜놓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이제 그런 부담은 또 한편에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19 방역을 계기로 이제 큰 기업들은 종업원의 개인정보라는 방식에 대한 데이터를 요새 많이 축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요새 인공지능들이 들어가면서 이 데이터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서 종업원들에 대한 개인정보와 이라는 방식에 대한 데이터도 계속 축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인사관리를, 이런 인공지능 기반 인사관리를 HR 어널리틱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휴먼 리소스 어널리틱스라고 해서 데이터 기반의 인사관리 뭐 이런 것들을 아마 코로나19 지나면은 기업들이 이런 전략을 많이 활용을 할 거예요.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사람들의 일하는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바꿀 거냐. 지금 당장은 뭐 어쩔 수 없이 재택근무를 강요받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제 코로나19가 끝나면은 재택근무가 정리되면서 일하는 방식들이 이제 기업이나 여러 조직들 내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세대 문제와 관련해서 코로나 2020 세대라고 이렇게 붙여봤는데, 지금 당장에는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좀 숨어 있어요. 지금 워낙 코로나 상황이, 코로나를 빨리 퇴치하는 거에 온갖 국가나 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역량이 집중돼 있어서 지금 어디서 어떤 문제들이 터질지에 대해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뭐 이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코로나 세대인데, 특히 지금 청년을 비롯해서 뭐 학생들, 교육받는 학생들 이런 부분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죠. 그래서 최근 뉴스에는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 뭐 분수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하고 있다. 뭐
학습 격차, 학습 능력 부족 이런 문제들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한 1년 반, 2년 가까이 지금 이제 비대면 수업으로 가게 될 경우 그리고 기업이 지금 당장 이런 상황에서 고용을 늘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일자리를 늘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원래 많은 대학들이 4학년 대학생들이 졸업하고 취업률이 조사를 해보면은 한 6개월 내에 취업하는 비율이 한 55%에서 60% 이런 정도 나와요. 나머지는 이제 대학원도 가고 다른 유학도 가고 이런데 이번에 통계를 얼핏 보니까 한 35에서 40% 이런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취업하는 것도 대단히 좀 어려워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IMF 충격을 받으면서 그때 IMF 세대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IMF 때 딱 대학을 졸업하고 나왔더니 IMF 불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취직을 하기 어려워서 그때 취직을 못한 그 코호트 세대들이 장기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 이런 거를 이제 상처 효과, 흉터 효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상처가 났다. 특정 세대가. 그리고 그 상처가 오래 간다. 흉터로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런 가능성들이 좀 있겠다. 특히 코로나 2020 세대라고 해서 작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세대들. 이런 세대들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시대의 불운 효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런 세대 효과가 있냐. 그래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은 자기가 딱 졸업할 때 운이 나빠서 경제가 안 좋았고 불황이 오고 경제 위기가 상황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 세대의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은 임금이 한 15% 내지 20% 소득이 이렇게 낮게 나오는 걸로 이렇게 연구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처와 흉터 효과도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하지 못하고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시장 진입할 때 경제 위기를 맞게 될 경우에 시대의 불운아들이죠. 이들의 일자리와 소득에 영향을 미칠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정신 상태나 일에 대한 태도, 정치적 선호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시대의 불황 졸업자들의 경우에는 이 가치관이 인생의 성공이 이렇게 노력보다는 운에 좌우된다고 많이 생각을 해요. 에포트보다는 럭이죠. 운에 좌우된다고 많이 생각을 해서 이렇게 될 경우에 모르겠어요. 요새 젊은 학생들 내가 잘 몰라서 저도 이제 586 세대라 젊은 세대들의 어떤 생각하는 방식이나 생활하는 방식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 애들 때 이제 대학생이긴 하지만 모르겠어요. 요새 2030 세대들이 2019년 그때 20년인가요? 비트코인으로 막 몰려갔다가 그 다음에 막 주식시장으로 또 막 몰려갔었죠. 그 다음에 최근에 부동산 시장으로 또 한번 몰려갔다가 최근에는 다시 이제 코인 요새 도치코인이라고 하나요? 무슨 코인 자체가 막 1000배가 뛰고 막 그랬다는데 이런 현상들이 경기 불황이랄지 일자리 부족 현상하고 이렇게 구분되지 않는 가능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분석을 좀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해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인생에 있어서 가능성이나 성공이라는 게 열심히 노력해서 된다고, 열심히 노력하면은 뭔가 이룰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대감보다는 뭔가 한탕 운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게 아니냐, 이런 증상으로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문제가 존재를 한다라는 거고, 직업을 선택할 때도 의미 있는 일보다는 이제 금전적 보상을 더 중요시 한다거나, 소득을 위해서 돈만 많이 준다면 그 노동이라는 게 단순히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수단만은 아니잖아요. 노동을 통해서
의미를 확보하고 자존감을 확보하고 그런데 노동의 의미나 자존감을 포기하더라도 돈만 많이 주면 좋겠다.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시대의 불운하나 불황 졸업자들의 경우에는 그런 비율이 높아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치적 태도도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많이 갖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경제 성장이라는 게 환경을 파괴하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지만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유지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지나친 불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는 게 전체적인 사회적인 안정성이랄지 이런 걸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대단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세대 간 격차 이런 논의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 세대 이슈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너무 많은 논의들이 있어서 제가 다 감당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이 세대 문제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그래서 저 때인가요? 남북 체육 교류하면서 그때 아마 열심히 준비했던 청년들이 경기에 나가지 못하는 그 이슈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인국공이라고 하죠. 인천국제공항이라고 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때 또 공정 이슈가 등장을 했던 것 같고, 최근에는 이제 LH 사태 이런 걸 해서 이 젊은 계층들이 많이 좀 분노를 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세대 간 격차의 문제는 그 배경이 되는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구조나 그와 관련된 이해관계 갈등을 반영하는 대단히 논쟁적인 이슈일 수 있어요. 그래서 청년 실업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는 거는 대기업 정규직하고 중소기업, 비정규직 사이의 격차가 워낙 커서 이중화되는 이제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기업 정규직은 근데 다 우리 586 나이든 세대들이 좋은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청년들에게는 좋은 일자리가 제공되지 않고 있고, 거기서 이제 어떤 세대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코로나 2020 세대처럼 경제 위기가 초래하는 어떤 그 상처 효과, 흉터 효과가 이제 지속되는 특정 세대 코호트가 계속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이제 그런 문제랄지. 그다음에 이제 세대 간의 자원 배분 문제와 관련해서는 연금이랄지 건강보험. 그래서 젊은 애들이 이제 연금에 대해서 이제 불신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 때는 이제 연금 재정이 고갈이 되는데 굳이 연금에 가입할 필요가 있냐. 그리고 나중에 노인네들 연금 주려면은 자기네들이 세금도 엄청 더 많이 내야 되고 이런 갈등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 기회를 이제 확대하는 게 과연 효과가 있느냐. 특히 베이비붐 세대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교육을 통한 계층 상승 이런 기회가 많이 열려 있었어요. 반면에 이제 요새 젊은 계층들은 과연 교육을 많이 받는다고 계층 상승이 가능하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과 다 엮여 있다. 단순히 세대 간 격차라는 문제가 여러 가지 공정성이나 젠더 이슈나 이런 부분과 엮여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사회 경제적인 구조적인 문제, 이런 문제와 이제 관련이 돼 있는 이슈다라는 부분을 그냥 말씀드리고, 근데 이제 세대가 또 중요하기도 해요. 그래서 한 사회가 진보를 하려면은 이 새로운 세대가 등장을 해서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자기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 사회를 바꿔나가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윗세대는 이제 산업화라는 프로젝트를 했고 586, 386, 586들은 민주화라는 프로젝트를 했다면은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 사회 진보를 위해서 어떤 자기 프로젝트를 가지고 사회를 바꿔나갈 거냐. 그래서 이 세대 코호트는 일종의 인과학적 신진대사, 메타볼리즘이라고 하죠. 신진대사. 이 사회 변화의 원동력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세대가.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세대가 등장해서 새로운 혁신이랄지 새로운 변화의 프로젝트를 할 경우에 사회가 한 단계씩 더 진보를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세대를 봐야 된다. 특히 청년 세대가 단순히 격차와 차별을 겪을 뿐만이 아니라 그 세대가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그 기회를 혁신과 새로운 사회 발전을 위해서 원동력으로 추진을 해나갈 때 사회가 더 진보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뒤에 거는 그냥 이제 격차를 나타낸 표인데 한번 참조를 해보세요. 상위 20% 좋은 일자리가 세대가 제가 보니까 세대 간 격차가 크긴 해요. 그래서 우리 윗세대들은 나이 한 30세 정도에 상위 20% 좋은 일자리 점유율이 한 30%가 넘었어요. 근데 베이비붐 세대 때는 좀 떨어져서 한 27, 28 정도 되는데 최근 세대는 뭐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나이가 서른 시점에 좋은 일자리 점유율이 과거 세대에 비해서 크게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면에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윗세대들을 따라잡아요. 한 45세 뭐 이런 정도 되면 비슷해지죠. 이게 이제 그 표를 나타낸 건데 45세 이게 이제 코호트고 이게 연령이에요.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에는 초기에 좀 불리했다고 하더라도 상위 일자리로 이제 진입해 나가는 그런 동태적인 모습을 보여요. 근데 젊은 세대들이 이제 취업 연령이 좀 늦어져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향후 이 젊은 세대들이 뭐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상위 일자리로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건지 이거는 이제 아직 열려 있는 문제죠. 일부 이제 최근 연공제 문제랄지 정년제 문제랄지 우리 586이랄지 이 세대들이 너무 좋은 일자리들 꽉 쥐고 앉아서 놓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민감한 주제이긴 하는데 일단 현황만 좀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그냥 통계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자산에서 세대 격차 뭐 제가 한번 보니까 이게 이번 투표하고도 좀 관련이 될지 모르겠는데 자산 증가율을 보면은 20대가 가장 적어요. 특히 최근 자산 가격 증가가 2015년 이후에 상당히 빨랐는데 이 빨간색을 보면은 2015년 이후에 20대의 경우에는 자산이 오히려 줄어들어요. 그리고 40대가 가장 크게 증가했고 그래서 세대 간의 자산 격차 문제도 있긴 하는 것 같다. 물론 이제 상속 증여 뭐 이런 게 이루어져서 청년층 내부에서도 뭐 자산 격차가 확대되는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자리와 자산에서의 세대 격차 문제도 분명히 존재를 한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과제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 세대에게 뭔가 새로운 기회를 주어서 주다라는 표현보다는 청년 세대가 새로운 기회를 스스로 포착을 해서 우리 사회를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쪽으로도 나가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적으로 대응을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드리겠는데 하나는 이게 경제 위기 시에 국가 수준의 공공정책의 역할이 크게 확대돼요. 국가의 비중이 커지는 거죠. 이 국가의 비중이 커진다는 이야기는 뭐 위기니까 국가의 역할이 커져야 되죠. 근데 반면에 사회, 소사이어티나 우리 지금 이번 세션의 주제인 마을이나 지역이 왜소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자원들이 중앙정부 쪽으로 막 집중이 되는 거죠. 세금도 많이 이제 가져가게 되고, 정부가 이제 그 집행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국가로 자원이 집중되는 건 경제 위기 시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게 과연 뭐 바람직하냐, 뭐 이제 그런 문제도 제기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 코로나 방역 때문에 모든 이제 사실 시민사회의 역량이 오히려 위축되고 국가의 역량이 지나치게 강화되는 이게 때로는 비민주적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제 동아시아 국가도 오히려 방역이 성공한 국가들, 한국, 중국, 대만 뭐 이런 나라들의 경우
과연 그런 방역의 민주성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해요. 그래서 국가 공공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민주적 개입은 계속 강화돼야 되겠고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돈을 쓰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행정력을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민주적으로 감시하는, 그리고 그걸 위한 시민사회 역량이 강화될 필요는 있겠다. 특히 이제 마을과 지역 단위에서도 그런 국가에 대한 감시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정부가 이제 돈을 많이 쓰고는 있는데, 이게 단순히 이제 코로나19, 이제 포스트 코로나는 또 어떤 사회가 올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포스트 코로나 환경하에서 이 소득 상실 위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거냐. 그래서 작년 말에 이제 제기된 게 전국민 고용보험, 사회보험 체제로 갈 건지, 기본소득화로 갈 건지, 이건 아마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고용보험의 장단점, 기본소득의 장단점 이런 걸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데, 우리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합의를 해서 이제 사회보험 형태로 갈 건지, 기본소득 형태로 갈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뒤에 이제 관련 통계를 좀 이렇게 가지고 오긴 한 건데, 이 고용보험과 기본소득 논의는 너무 많아서 이거 이제 다음 기회에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사실은 고용유지와 청년, 이게 세대 문제이기도 하는데, 기존 일자리를 가진 특히 정규직에 대해서 정부가 고용유지 지원금 쪽에 돈을 더 많이 쓸 건지, 아니면은 코로나 2020 청년 세대에 대해서 더 배려를 할 건지, 이게 이제 이것도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기존 대기업 정규직 일자리를 보호하는, 과도하게 보호하면은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제약되는 거 아니냐, 이런 담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이제 자산도 그렇지만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도 세대 간 공정성의 문제, 그리고 세대 간의 어떤 사회적 대화의 문제, 이런 것도 정책 대응에서 이제 고려될 중요한 사항이다. 당장에는 이런 거죠. 임금 피크제를 어떤 형태로 도입을 할 건지, 과연 정년을 연장할 건지, 청년에 대한 일자리는 지금처럼 온갖 청년 관련 정책이 지자체까지 포함하면 한 200개가 넘어요. 잡스럽게 엄청 많긴 하는데 효과성은 그렇게 크지가 않고, 그래서 그런 청년에 대한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다룰 건지, 이것도 이제 우리 사회가 중요한 쟁점이고, 아마 다음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대통령 선거 때도 이제 쟁점이 될 거고, 그 이후에도 그 일자리를 놓고 세대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그런 문제도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안전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한 일터 만들기가 이제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전히 이제 세계 산재 1위였죠. 거기에 이제 방역 문제까지 이제 겹치게 되는 건데,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 우리나라 정규직들은 어디가 아프면은 병가도 내고 이렇게 다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비정규직들은 아파도 쉬면은 소득이 나오지 않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이번에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제기가 됐는데, 그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상병 수당제도 같은 걸 좀 도입을 하자. 그래서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아프면은 좀 쉬고 소득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제도. 우리나라가 제도적으로는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다 도입이 돼 있어요. 근데 도입되지 않은 게 이제 상병 수당이죠. 상병 수당. 상병 수당의 경우 이제 모럴 해저드 문제가 크다 해서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많은데, 그래도 이번 코로나19 상황은 이제 상병 수당의 필요성을 많이 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대면 시대에 좀 안전하고 공정한 작업장, 아까 이제 재택근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들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작업장과 사무실에서 혁신의 문제, 여기에는 이제 세대 문제도 결합이 되고, 그 노사 문제도 결합이 되고,
작업장에서 통제권, 뭐 이런 문제죠. 이런 문제들이 이제 작업장 사무실 혁신과 관련된 거라고 생각이 되고, 세대 간 격차를 좀 해소하고 이제 젊은 세대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노동시장 개혁 이슈도 이제 등장할 것 같아요. 다음 정부에서는. 아마 이번 정부에서는 노동시장 개혁 이슈에 대해서는 말 자체를 꺼내지는 않았어요. 이게 대단히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기존 일자리를 가진 사람하고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필요로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조정을 할 건지, 그리고 청년에 대해서는 뭐 기본소득뿐만이 아니라 청년에 대해서는 좀 기본 자산, 그러니까 일정한 연령이 되면은 기본 자산을 할당을 받고 그걸 가지고 뭐 창업을 하든지 교육을 받든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집을 사든지 뭐 이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뭐 청년 기본자산제 논의도 요새 조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쟁점과 정책적인 대응 방안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뒤에는 제가 시간이 남으면은 조금 더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전국민 고용보험이냐 기본소득이냐 뭐 이런 쟁점이죠. 그래서 이제 보편주의가 지금 시대적인 화두이기는 해요. 그래서 사회보험 같은 경우도 임금 노동자한테만 적용하지 않고 모든 일하는 사람, 모든 국민들한테 다 적용을 하자. 그게 이제 보편주의인데 기본소득도 보편주의에 가깝죠. 그래서 이게 일하는 방식이 막 다양해지다 보니까 이게 사회보험이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제기된 의제가 이제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인데, 이제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는 고용주의가 아니라 이제 소득 기반으로 가자. 그래서 자기가 임금 노동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뭐 가입하는 게 아니라 뭐 소득이 있으면 가입하고 소득이 없어지면 보험으로 보험료를 받고 하는 이제 그런 제도로 가자라는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업 부조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보험료를 내지 않았어도 뭐 어려운 사람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경우에 도와주는 제도예요. 작년에 이제 국민 취업 지원 제도 형태로 국회를 통과를 했어요. 근데 뭐 예산이나 대상이 아직은 좀 제한적인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제도로 가려면은 소득 파악이 대단히 좀 쟁점이기는 해요. 그래서 소득 중심의 고용보호 제도로 갈 때 이제 쟁점이 되는 게 그런 소득 파악 문제다. 그리고 자영업자에 대해서 의무 가입시키는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세부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이제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기본소득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 국민에게 10,000원씩 주려면 한 6조 원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10만 원 주려면 60조. 100만 원이면 600조. 재정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보험 기능이 있냐. 이렇게 한 달에 30-40만 원 주는 게 이게 보험이냐. 예를 들어 실업보험은 지금 일자리를 상실할 경우에 한 달에 맥시멈 한 200만 원, 미니멈 한 190에서 200만 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런 사회보험이 가지는 보험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사회보험이냐 기본소득이냐 이런 것도 이제 향후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와 관련된 통계표니까요. 그냥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정도로 해서 코로나19 이후의 노동세계의 변화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우리 사회가 그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건지까지 이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쟁점들이 사실은 마을과 지역의 어떤 회복과 분리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을과 지역을 회복할 때 마을과 지역 그리고 그것과 연계되어 있는 대학들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새로운 형태로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런 회복될 때 뭐 이런 쟁점들도 머릿속에 담으면서 그런 회복의 방식들을 만들어가는 이제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받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질문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혹시 강의를 듣고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은 개인적으로 뭐 연락을 주거나 메일을 주면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를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